다르지만은 일단 유형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견해 제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어떤 견해를 제시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조건을 많이 달아줘요.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결합을 하라고 그러고,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경영학과 관련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감정이입 같은 걸 하는 걸 되게 중요해요. 내가 경영 컨설턴트가 됐다. 딱 이 입장이에요. 프랭크 질브레스라는 사람이 경영 컨설턴트예요. 의뢰가 들어와서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아주 효율적인 채용 과정을 한번 만들어서 컨설팅을 해주십시오.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은 컨설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회사에 들어갔어요. 무슨 인사팀의 김대리야. 김대리가 됐어. 사장님이 불러. 김대리, 우리가 혁신적인 새로운 채용 과정을 설계해야 되니까 한번 기획안을 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프랭크 길브레스가 돼서 아니면 김대리가 돼가지고 기획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러한 두 가지 제한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기획안을 내본다고 상상을 하고 이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접근이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학교 측에서 출제 요소를 뭐라고 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나의 벽돌 쌓기 예로부터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적 특징을 파악을 해라. 이거는 1번 문제 하면서 파악을 했어요. 일단 핵심적 특징을 파악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을 해라.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할 때, 이 두 가지를 적용할 때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는 과학적 관리법이에요. 과학적 관리법이지만은 그런 걸 적용을 할 때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를, 활용을 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냐, 구체적 사례에서 원리를 추출해내는 능력. 이거는 제시문 라에서 과학적 관리법에서 요지를 뽑아내라는 소리예요. 구체적 사례에서 원리를 추출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 제시문 라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뭔지. 자, 자료해석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자료해석 문제가 나오면은 자료해석만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지를 뽑아내가지고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 주장이 나와야 돼.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다. 그 근거는 자료에 나온 요런 수치가 근거가 됩니다. 그거를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결국은 채용 과정으로 나타나겠죠. 요거를 알고 싶다는 게 학교 측의 의도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뭔가면은,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고 자료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분석을 해봤어요. 풀리지가 않아. 특히 제시문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 부분은 이제 15페이지부터 이거는 선생님 설명 듣고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해요. 정말로 거의 한 달 동안 끙끙 앓고 학교 측까지 전화를 해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생님 친구가 연세대 교수이기 때문에 채점 교수로도 참여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결론은 모르겠다. 학교 측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강사들이라든지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대면은 사실 연세대학교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어느 정도의 답은 다 나오는데, 이 문제만큼은, 특히 제시문라만큼은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결론이었어.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학교 측 해제를 보다 보니까 제시문 라가 브루네포트의 시각적 인지에 관한 실험이라는 그거를 변형을 해서 냈다고 그래가지고 직접 선생님이 구글 검색을 해서 이 논문을 찾아봤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이에요. 사이언스지에 1964년도에 게재된 논문인데 전문을 다 해석을 했어요. 내린 결론 100% 오류다. 학교 측에서 이 원 논문을 가지고 제시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잘못 제시문을 만들었다. 그게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대학교에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이 논문은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이기 때문에 논문이 유명하다는 거는 인용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 쪽에서 나온 논문인지 사회학 쪽에서 나온 논문인지 모르겠지만 심리학 쪽에서 나온 논문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문제도 심리학과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참관해서 낸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유명한 논문이니까 이 배경 지식을 너무나 잘 알아. 출제 교수는.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대충 구성을 해도 오류사항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아니까 이 소위 말해서 실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옆에 교수한테 동료 교수한테 토스를 해줬겠죠. 그 사람도 사회학과 교수나 아니면 심리학과 교수겠지. 자기도 너무나 잘 아는 논문이니까는 쭉 읽어봤을 때 아주 토시하나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니까는 자기는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별 문제 없겠다 생각하고 이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고. 말 그대로 제시문만 읽고 여기서 이 자료가, 표가 말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데 절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오류가 있는지. 자, 제시문 나를 보면은 15페이지. 이거는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적 인지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다. 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험지는 피실험자에게 한 번에 하나씩 총 8장의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실제 논문상에서는 실험을 2번을 해요. 여기서는 한 번을 한 것처럼 나오는데,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은 그게 시간이 나오잖아요. 122초, 35초, 13초. 그 시간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해요. 원래는 13명의 첫 번째 피실험자를 뽑아내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 122초, 35초, 13초라는 시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의 해상도, 상중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밝혀내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상중하라고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상이 나타내는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중이 나타내는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가 나타내는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게 다 실험 결과에서 나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실험에서는 안 나오는데 사진을 언제 멈추는지 그 멈추는 지점에서 해상도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16페이지 써놨는데 제시문 라를 분석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아래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단락에서 피실험자에게 한 번에 하나씩 총 8장의 컬러 사진을 보여주고 각각이 무엇에 대한 사진인지 식별하도록 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122초, 35초, 15초, 13초 동안 총 8장의 사진을 보았다. 그러면 도대체 한 장당 122초, 35초, 13초 시간이 할당돼 총 8장을 보았다는 것인지 122초 동안 8장, 35초 동안 8장, 13초 동안 8장의 사진 한꺼번에 보았다는 것인지 이 학교 측에 제시한 제시문 보고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문에서는 실험이 2번이었고 학교 측이 제시한 제시문상으로 읽어봐서는 실험을 한 번만 한 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온 것처럼 중간에 보면은 선명도 상중하의 수준과 사진이 꺼지는 선명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고 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 그 부분에 단서 단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최초 공개 시 희미한 정도의 차이 그리고 공개 시간의 차이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놓은 수준까지 선명도가 높아지면은 사진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프로젝트를 조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험 1에 나오는 조작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2초, 35초, 13초, 그리고 사진의 선명도를 찾아내기 위한 첫 번째 실험에서 이런 조작을 했지, 이 제시문에 나오는 실험에서는 이런 조작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서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실험에서는. 근데 그런 거를 적어 놓으니까 학생들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표가 나옵니다. 이런 표를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 표 앞에 말 그대로 제시문이 나오잖아요. 그 제시문을 읽고 이 표에서 의미하는 수치라든지 이러한 그 기본값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제시문만 읽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오류기 때문에. 네. 첫 번째 표는 실제 제시문에 나온 거고, 두 번째 표는 원문에 나온 그 표예요. 똑같이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이 뭔지에 대해서 나온 표고, 수치상으로 약간 조작을 했어요. 여기서는 35초에서 25.4%고 122초에서 25%인데 여기서는 약간 1% 더 올라가는 것처럼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으니까는 일단 설명할 때는 이번 표를 보세요. 이번 표를 보고 뭐라고 나왔냐면, 상에서 정지 수준까지, 상중하가 아니라 상에서 정지 수준까지 변할 때 인지율, 중에서 정지 수준까지 변할 때 인지율, 하에서 정지 수준까지 변할 때 인지율이라고 나오고, 자, 이거는 순차적으로 변해요. 즉 뭐냐면은 상이 해상도가 한 20%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면 돼요. 원문에서도 20%라고는 안 나와요. 여기 자료에 나왔지만은 어떻게 영문으로 둘째, 원래 실험에서는 최초 공개 시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희미한 정도가 단순하게 상중하가 아니라 이러한 표준 시험 집단의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V, B, MB, LB라는 그런 값을 제시를 해요. 네. 그리고 사진이 꺼지는 이러한 정지 수준의 해상도는 FQ라고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읽어봤더니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상이 20%. 여기다가 써주는 게 낫겠다. 이게 20%, 이게 40%, 하가 60%, 정지 수준이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122초 동안에 20%에서 40%, 30%, 40%, 50%, 60%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조금씩 선명해져가지고 80%가 되면은 딱 꺼져요. 네. 그러면 이 표에서 어떤 의문점이 드느냐? 1번, 2번, 3번, 4번. 자, 122초 동안 20%에서 80%까지 선명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한 30초 정도 지났을 때는 40%가 될 거고, 그러니까 30초, 아니면 60초 정도 지났을 때 40%가 되고, 그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90초 정도가 지났을 때는 한 35초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는 이게 60% 정도의 선명도가 되고, 마지막으로 30초 지나서 122초가 다 지났을 때는 80%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25%밖에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봐봐요. 35초 봤을 때, 즉 60%에서 80%까지 35초 동안 봤을 때 63.8%의 정확한 인지율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사실 나면 안 되지. 왜? 이것도 20%에서 40%, 40%에서 60%에서 80%까지 갈 때 약 35초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25%밖에 안 되고 똑같이 하에서 정지 수준까지 갈 때 35초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왜 63.8%가 나올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에서 정지 수준까지 갈 때 이것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간단 말이에요. 시간은 60%에서 80%까지 갈 때 이거를 122초를 쪼개가지고 좀 순차적으로 밟아지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60%에서 80%라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 부분은 35초 동안 봤을 때 25.4%나 122초, 약 4배 시간을 들여서 봤는데도 거의 같은 비율의 인지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원 실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흐릿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최초에 이렇게 흐릿한 상태에서 뭔가를 봤어요. 그럼 최초로 이게 뭐라고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고양이라고 인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밝아져서 봤더니 개야 한 60% 정도의 선명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그림이 뭔지를. 근데 안 바꾼다는 거예요. 최초의 어떤 그게 주제가 나오는데 최초 정보의 질이 나쁘면은 그게 인식의 정확성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실험의 주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비율의 차가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아주 안 좋은 그런 최초 정보의 질이 안 좋은 상태면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서 선명해지더라도 자기가 최초에 인지한 고양이라고 인지한 거를 나중에 개라고 뚜렷하게 나타나더라도 최초의 그 자기의 어떤 판단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실험의 주제예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해제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표에 제시된 실험 결과, 이거는 페이지 15페이지 나옵니다. 상단에 표에 제시된 실험 결과는 최초 정보의 질이 인식의 정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거를 제시문 라를 읽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서 이런 논지를 찾아내라는 게 축제돼요. 절대 찾아낼 수가 없죠. 이거를 찾아내야만 그 다음 후속 그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 실험에서 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최초 정보의 질이 나쁘다, 희미한 정도가 상이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시간이 올라가더라도 인지율이 그다지 상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제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여러분들 선배가 되겠지, 되게 오해를 한 게 많은데, 즉 제시문 라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 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적용했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매우 높은이라는 단서가 들어가니까는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 여기에 꽂혀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석했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수한 사원이라고 생각. 아니 경쟁률이 매우 높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적용할 채용 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또 잘못 꽂혀가지고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채용 설계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자격증을 받아야 된다느니 뭐 그런 식의 답안을, 이거는 강사 답안도, 공개된 강사 답안도 이런 게 나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수한 사원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안 뒀어요. 그냥 우수한 사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가 다른 어떤 트릭이 있는 게 아니라 함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프랭크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 과정을 설계를 해야 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답안에서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순차적으로 실시되도록 나와야 돼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나면서 선생님이 그 기존의 답안의 어떤 모순점을 설명을 해주는데 뒤바꿔도 상관이 없는 그런 답안이 모범 답안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답안 구조라면은 답안은 일단 이런 구조가 나와요.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과학적 관리법이 뭔지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답안에서. 이거 다 날리고 채용과정 설계가 나오면 안 돼요. 즉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김대리가 돼가지고 채용과정을 설계를 해서 사장님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본다고 해봐요. 이러한 기본적인 근거사항을 설명을 하지 않고 이거를 설명을 했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근거, 이런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채용과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이게 논리적인 답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고안해낸 답안 구조가 아니라 학교 측에서 이렇게 답안을 구성을 하라고 학교 측 해제에 나와 있어요. 과학적 관리법이 뭔지를, 핵심적 특징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실험 내용이 도대체 뭔지를, 그 다음에 채용 과정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할 때 제시문 나의 시험 결과가 반드시 믹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서류심사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이 두 번째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시 답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제시문 나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관리법이란 작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럼 두 번째, 제시문 나의 실험 내용은 최초 공기시 희미한 정도가 상일 때 인지 비율을 살펴보면은 122초일 때 25.3%, 35초일 때 25.2%, 13초일 때 19.4%로 공개 시간의 차이가 사진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공개 시간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 최초 공개 시 희미한 정도의 차이와 사진 인지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상일 때는 23.3%, 중일 때는 44.7%, 하일 때는 59.8%로 희미한 정도가 상일 때 비해 하일 때 인지 비율이 2배 이상 높고 공개 시간이 121초일 때는 인지 비율이 희미한 정도가 상해 이렇게 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적어줘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꼭 연대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료에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답안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는 수치를 중요한 수치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결론은 뭐냐면은 최초 정보의 질이 인식의 정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최초 정보의 질이 낮으면은 공개 시간이 길어져도 인식의 정확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제시문 나 실험 결과에 가장 중요한 요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채용 과정을 설계를 합니다. 자, 뭐냐?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하여 채용 과정을 설계한다는 것은 채용 과정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반면 과학적 관리법의 특징이 시간을 줄이거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를 해서 효율성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왜? 경쟁률이 높은 회사, 지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수한 지원자를 최대한 판별하는 것이다. 우수한 지원자를 최대한 판별하는 게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공부한 거를 한 거지, 분석한 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채용 설계 과정에서 정해진 원칙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제를 해줘야 됩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은 회사이고, 그건 뭘 의미를 하느냐? 지원자가 매우 많다. 서류 심사를 할 때는 자, 지원자들을 최초로 만나는 상황이라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의 질이 매우 낮아요. 이것은 실험 결과에서 희미한 정도와 상인 경우와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응을 잘 시켜줘야 돼요. 실험 결과 이하면 뭐가 나오냐? 정보의 질이 낮은 경우
공개 시간의 차이가 정확한 인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 심사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지원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앞에 선생님 여기 숫자는 안 적어줬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35초나 이렇게 지원자들의 정보의 질이 매우 낮은 상황, 희미한 정도가 상인 경우에는 35초를 할애를 하나 4개인 122초를 할애를 하나 인지하는 비율은 동일해. 그러면은 122초를 할애하는 거는 과학적 관리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35초만 할애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서류 심사 때는 뭐 이런 그 수치를 적어주면 되겠죠. 35초를 할애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그기에 맞춰서 적절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 서류 심사는.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지원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심사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서류 심사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됐어요. 그 말은 면접 심사의 경우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10,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어요. 100명만 평가를 하면 돼요. 지원자들의 정보의 질이 향상이 된 상황이다. 최초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정보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희미한 정도가 중이나 상이 된 상황이에요. 그거는 실험 결과에서 희미한 정도가 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공개 시 정보의 질이 높은 경우에는 공개 시간이 길수록 정확히 인지할 비율도 높아진다. 실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최초 정보의 질이 높을 때, 하일 때는 13초일 때 42초 7이지만은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35초 때는 64.8이고 그 다음에 121초일 때는 72.9다. 그러면은 면접 심사에서는 결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능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발해야 돼요. 효율성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심사의 경우 면접 대상자의 수도 서류 심사에 비해 현저히 적고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식별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긴 시간을 배정하여 면접을 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여기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긴 시간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아까 본 것처럼 35초보다는 122초가 월등하게 정확하게 인지할 비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할애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그것이 효율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우수한 지원자를 정확하게 판별을 하는 게 면접에서는 그게 효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정을 설계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과학적 관리법과 실험 결과를 다 믹스를 했어요.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나. 그리고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순차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 서류 심사가 먼저 나와야 정보의 질이 낮은 상태에서 정보의 질이 높은 상태로 필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순서가 뒤바뀌지도 않았고 요구 조건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답안을 한번 봐볼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신입사원 채용 측면에서 제시원 나를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표도 정도 나오고. 그래서 채용과정 설계에서 뭐라고 하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우선 서류심사에서 제시문 나와라처럼 인재 채용의 정밀도를 높이고 최초 공개 정보의 정확도를 올려야 된다. 그러려면 정보를 투명하고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부터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전공 관련 실무 경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 하하할 수 있는 성격의 수용자인지 이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2차 선발 과정이 면접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간 안배도 필수이다. 서류 심사 기간이 너무 길면 뛰어난 지원자를 다른 기업에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면접 심사 시에도 정밀도를 높이고 적절한 심사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단순 서류 심사만으로는 해당 인재가 진입 발전 가능성이나 회사 생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여러분들이 보는 다른 참고자라든지 문제집 같은데 이런 답안 대부분일 거예요. 자, 이게 과학적 관리법과 재심은 나의 실험 결과를 적절하게 믹스를 했냐? 안 돼 있어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뒤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데서 논리적 모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 측에서 문제를 잘못 냈어요. 재심문을. 그렇게 재심문을 구성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재심문을 읽고 실험 결과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빨리 설명을 해가지고 조금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료집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주말 연습이라고 네이버 블로그인데 여기 보면은 원문도 다 올려놨어요. 해석까지 해서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